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감정평가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강을 해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시상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돼 있는데, 시상가액은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었어요. 얘는 최종적인 가액이 아니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얘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1번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므로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바로 결정이 안 난대요. 그래서 공급자 측면의 가격, 수요자 측면의 가격, 시장에서 구해진 가격이 모두 똑같다는 게 삼면 등가성의 원칙인 건데, 동등한 가격이 성립된다는 것이 이게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상가액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공급자 입장의 가격, 수요자 입장의 가격, 시장의 가격이 모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의 가격만 구해도 나머지 가격도 똑같을 테니까 그 가격을 그냥 써도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시상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하여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이걸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팠던 거예요. 3번에 시상가액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평가 대상 물건이 건물이라면 원가 방식이 적합하다고 그랬죠. 그럼 원가 방식에 의한 가액, 적상가액의 가중치를 더 많이 실어줄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시상가액이란 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액에 해당한다.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했었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시상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각각의 사례들이 있겠죠.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30회 시험이네요.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요자 측면의 수익성, 공급자 측면의 비용성, 시장에서 비교한다,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더라. 그 얘기였죠. 2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인 거죠. 최종적인 가액이 아닙니다. 3번 시상가액의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 맞네요. 4번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하고 있다. 산술평균은 인정 안 해요. 가중평균한다고 그랬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네, 그게 산술평균에서 구한다가 아니라 가중평균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 중에 산술평균 없다는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하여 구한 감정평가액은 얼마입니까? 제27회 시험 문제네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그 각각의 시상가액들이 원가 방식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지, 비교 방식이 무엇인지, 수익 방식이 무엇인지만 맞게 적용해서 곱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비교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비교 방식에 50%의 가중치를 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0.5 곱하겠네요. 조성 비용을 통한 시상가액이래요. 그럼 비용이 곧 가격이다. 원가 방식이겠죠. 20%의 가중치를 실어주라고 했죠, 지금. 임대료를 통한,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수익을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은 수익 방식이죠. 얘는 30%의 가중치를 실어주래요. 그럼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얘는 1.12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4번.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되면 그것과 비슷한 걸, 똑같은 걸 찾으면 제일 좋은데, 똑같은 것이 찾아졌다면 그것이 거래된 사례 가격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럼 너랑 똑같은 게 10억이니까 너도 10억. 이 얘기겠죠. 근데 똑같은 것을 구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때 똑같지 않다라면 그때는 각게 만들어준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부대찌개였나요? 사시찌개였나요? 사시찌개였죠.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다음 배고픔 면도 하나 넘어온다고 그랬죠. 면적 비교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증거가 있죠. 너랑 똑같은 게 비슷한 게 10억이니까 너도 10억. 그러니까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재판 등에서 많이 사용되겠죠. 2번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얼마에 거래될지, 지금 가치가 얼마일지 알고 싶으면 바로 옆에
1101호에 사는데 1102호가 거래된 사례가 10억이었다면 내 것도 10억. 이 얘기죠. 3번. 시점 수정은 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점이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뭔지 기억나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아니었죠. 그래서 시점 수정은 대왕 시점이 있었어요. 감정평가 이론에서. 그게 바로 뭐죠?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자료에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고친다?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고치는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기준 시점과 가까울수록 유용한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2021년 8월 30일의 가액을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얘가 2016년도에 거래된 가액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많은 가치의 변동이 생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걔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어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한 달 전에 거래된 사례보다는 어제 거래된 사례가 더 좋겠네요. 그래서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기준 시점과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겠죠. 투기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급등된 가액으로 거래된 가액을 대상 부동산의 실제적인 가치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거래 사례 비교법상 사례 수집 자료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실찌개 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을 찾으면 제일 좋은데 급매가 됐다면 제값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걸 찾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정이 개입됐어도 사정이 없는 상태로 고칠 수만 있다면, 보완,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건 사례 부동산의 채택 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반드시 개입되지 않은 것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X라고요.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시점 수정할 수 있도록 이때 물가 변동률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지역 요인 비교할 수 있게 유사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할 수 있게 물리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례 부동산을 채택할 때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사례 자료에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이 불가능하면 걔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2번. 거래 시점이 불분명하여 시점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 자료는 선택할 수 없겠죠. 거래 시점이 명확해야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시점 수정할 거잖아요. 3번. 사례 자료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과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있어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끼치죠. 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경제적 가치가 비슷한 지역이 뭐였죠? 유사 지역이었죠.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 없었어요. 그 다음 4번. 사례 자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자료여야 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찌개 면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사례 자료가 너무 길게 거래가 되거나 그러니까 긴 기간 출품 팔기 위해 내놨거나 짧은 기간에 팔았거나 이 부분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큰 경우 시점 수정의 오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준 시점과 시간적으로 유사한 사례일수록 유용하겠네요. 얘는 맞죠. 그 다음 6번. 거래 사례의 수집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대체관계 성립됨으로 경쟁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는 가장 넓은 권역이 이때 동일 수급권이었죠. 내의 거래 사례로서 거래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맞죠? 2번.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의미하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사례일수록 당연히 효과적이고요.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해야 된다. 동일한 지역이 이게 인근 지역에서 사례 자료를 찾았다는 거죠.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사 지역에서 찾았다는 얘기죠. 4번.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 돼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것도 채택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5번.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성립. 그래서 가격 수준대가 비슷해지는 가격이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온 거죠. 6번에 4번입니다. 7번.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23회 시험 문제인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랍니다. 이 토지를 얼마에 거래했냐면 얘 이제 자릿수 따지실 수 있죠. 지금 1000이고 억이죠. 1억 원에 구입을 했대요. 1000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죠? 1000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적인 가격이 8만 원이래요. 8만 원. 그럼 지금 사례된 금액 자체, 거래된 금액 자체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있으면 비교의 대상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얘가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사례는 지금 10만 원인 거죠. 그럼 나는 얼마가 나오죠? 0.8이 나오게 돼 있답니다. 이 부분을 바꾸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례 자료잖아요. 지금 얘가 고가에 거래된 사례 자료인 거예요. 사례 부동산의 수치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 분모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대요.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풀어주셔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한답니다. 23회 시험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 판단할 때 기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적 조건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때 격차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0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처음 출발은 100이에요.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을. 그 100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2래요. 그럼 98이죠. 그럼 98이면 0.98인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3이 되면 103이죠.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99죠. 그래서 0.99가 됩니다. 1.04겠네요. 얘는 가감 조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을 다 순서대로 곱해주시면 이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가 되는 거죠. 실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와요. 그 다음 9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부동산의 개별 요인 비교 항목. 다음과 같다. 상승식. 똑같아요.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해보랍니다. 29의 문제래요. 우리 아까 봤던 문제와 똑같죠.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대요. 대상 부동산이. 그러면 얘 우세하니까 얼마를 더하는 거죠? 5를 더하니까 얘는 105가 되겠죠, 여러분? 1.05가 돼요. 3% 열세하면 97이죠? 0.97이에요. 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얘는 4% 우세하대요. 그럼 104죠? 1.04입니다. 얘들을 곱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정말 쉬워요. 이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계산 문제예요. 그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가액을 구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 토지는 900제곱미터랍니다.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대요. 사례 부동산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기준 시점 1년 전에 지금 2억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례 부동산 가액이 2억이잖아요, 여러분. 2억이에요. 제가 자릿수를 두들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2에다가 각각 사시찌개 면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내용에서 각각의 내용들만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사시찌개면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의 거래가 됐고 지가 상승률이 5%랍니다. 그럼 얘는 2억 기준으로 해서 100% 기준으로 105%가 됐겠죠, 여러분. 105%. 그러니까 얘는 시점 수정치가 1.05겠네요.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사례 부동산보다 대상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대요. 그럼 대상 부동산 수치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두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집어넣은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지금 10% 우세하잖아요. 그럼 10%를 더하는 거죠. 그럼 대상 부동산이 110이 되는 거죠.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얘는 1.1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면적 비교치를
주어진 내용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 부동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대상 부동산이 900이죠, 여러분. 면적 비교치는. 이것만 안 헷갈리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900이고. 지금 사례 부동산은 1000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0.9겠죠. 0.9.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를 때려주시면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숫자 배열을 찾아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두들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0을 두들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각각 수치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사례 부동산 3억입니다. 그럼 3 딱 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 거래 시점은 2019년 10월 25일이에요. 기준 시점은 2020년이네요. 1년 지났어요. 가격 상승률이 5%래요. 그럼 지금 3 곱하기 1.05를 하겠죠. 105%가 된 거니까.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이 15% 열세랍니다. 그럼 100% 기준으로 15%가 열세하면 85%죠. 0.8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보다 5% 열세야 돼요. 5% 열세. 그러면 얘는 5% 열세니까 95%가 됐겠죠. 0.95가 될 거예요. 얘들 싸그리 다 곱해 주시면 그냥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보십시오. 처음 출발 100% 출발.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고 100에서 10을 더하면 110이 되는 거고 110은 1.1이고 지금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한 겁니다.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을 구해보래요. 제31회 시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할 내용들만 정리해 볼게요. 평가 대상 토지가 XC에 있는 Y동의 210번지래요. 그 다음 면적은 110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은 써먹겠죠, 이따가. 분명히 면적이 좀 다를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이래요, 상업지역. 그 다음 기준 시점이 2020년 9월 1일이랍니다. 거래 사례 자료를 봤더니 XC Y동에 있는 250번지래요. 그래서 지목민 면적 대고 12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면적이 다르죠, 여러분? 그럼 지금 면적 비교치는 110분의 120인가요? 120분의 110인가요? 얘는 120분의 110이죠.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분자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면적 비교치잖아요. 그리고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 똑같네요. 그래서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니까 사정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가 변동률이 상업지역에서 5%만큼 상승한대요. 그럼 얘는 지금 105%죠, 여러분? 1.05가 되겠네요. 1.05.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위치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역요인 비교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역요인 비교치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3% 우세야 돼요. 그럼 103이 되겠죠? 1.03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2억 4천 거래 가격. 저는 24를 두들깁니다. 자릿수를 막 치지 않아요. 그 다음 곱하기 1.05. 순서는 곱하기니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일정 염상. 그 다음 110 곱하고 나누기 120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기로 두들겨 주시면. 그럼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거기서 조정하는 걸 헷갈리지 않고만 조정하실 수 있다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 13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줬네요. 정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출제위원님들이. 제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상 토지 120제곱미터,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래요. 거래사례 내용을 이제 쫙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또 토지 면적이 다르죠. 그러면 면적 120이 분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얘는 1.2가 바로 면적 비교치죠. 바로 잡히세요? 그 다음 이때 3종 일반 주거지역 얘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두 가지 사례를 주는 거예요. 뭘 채택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용도지역이 똑같은 걸 잡아주시면 돼요. 거래 사례 가격이 3억이네요. 3억을 우리가 쓰겠죠. 3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쓸 거예요. 사정 보정 없대요. 그 다음 지가 변동률 A씨 주거지역 4% 상승했대요. 그럼 104%가 되는 거죠.
1.04가 되네요. 이게 시점 수정치겠죠. 또다시 인근 지역에 위치했대요. 지역면 비교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대상 토지가 5% 열세야 돼요. 그럼 95가 되니까 0.95잖아요. 이게 바로 개별 요인 비교치이겠네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3 곱하기 1.2 곱하기 1.04 곱하기 0.95를 곱해주시면 답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4번 문제. 여기서는 뭘 채택하는지만 보고 바로바로 그냥 풀어볼게요.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랍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다고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를 찾아서 걔랑 비교해서 걔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부가 산정해서 국장이 발표할 때 그 표준지에는 사정이 개입돼 있을까요? 어떤 사정 때문에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런 거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부터 시작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사가 없다는 거. 시찌개 기타 요인 비교치였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비교 표준지를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봤더니 지금 이 대상 토지의 소재지가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이래요. 상업용. 그러면 지금 기호 1과 기호 2 중에 일반 상업지역과 상업용으로 있는 걸 채택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는 얘를 줬는데 지금 골라라죠. 첫 번째. 다른 건 똑같나 보세요. 지가 변동률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줬는데 우린 상업지역이니까 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5%가 되겠죠. 1.05가 될 겁니다. 시점 수정치는. 그 다음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지역이 같대요. 역시 지역요인 비교치 없네요. 그 다음 가로 조건에서 개별 요인이 대상 토지는 10% 우세하다고 되어 있죠. 110%니까 1.1이겠죠. 이게 개별 요인 비교치겠죠. 그럼 문제를 푸실 때 저는 어떻게 푸냐면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끝.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얘도 숫자가 딱 나오겠죠. 그 숫자 배열이 맞는 걸 찾아주시면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가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15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지금 중요한 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경우에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비교 표준지부터 선정하는 게 맞아요. 얘를 선정해 놓고 뭐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시찌개 면인데 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부터 하겠네요. 기역 들어가고 미음 들어가겠네요. 찌 하겠죠? 개 하죠. 그 밖에 요인 비교하겠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표준지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 면적을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이 개념. 정리를 꼭 해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시부터 시작한다. 시찌개 기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 A군 B면 C이 비교 방식 적용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줬네요. 24회 시험 문제예요. 기억. C리에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대요. 그래서 동일 수권 인근 지역인 D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지역이 없어서 유사 지역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기억이 오네요.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겠죠. 하나밖에 안 지워지네요. 4번. 그 다음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르면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해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거래된 사례를 따지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보통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토지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의 변동률을 따질 때 지가 변동률 적용하기 어렵다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X네요. 그 다음 디귿.
C리에 소재하는 유사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됐대요. 근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됐는지를 알 수 없답니다. 그럼 거래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얘는 얼마만큼 저가로 거래됐는지 모르니까 그만큼 더해서 원래 가격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사정 보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정은 있는데 보정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채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선정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맞는 건 지금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7번. 다음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3방식 7방법 중에서 기본적으로 임료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M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임료를 적분낸다 기억나세요? 적분한다.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이었던 거죠. 기억 꼭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적산법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에서 얘는 적산가액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적산임료를 구하는 거니까. 기초가액에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이율을 곱하면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이 나오고 거기에 임대인이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해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임차인에게 떠넘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만큼은 있는 사람인 누가? 임대인이 더해서 떠넘긴다. 임료 구하는 방법에 필요적 경비는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요적 경비는 우리가 공부했던 공정결, 세손, 유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기기, 필요. 그러니까 적산임료를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산기 필요하잖아요. 기기, 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기억은 기대이율이네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나온 임료는 비교하여 준한 임료잖아요. 그래서 얘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임대사례의 임대료를 구해놓고 사시찌개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비교하여 준한 임료니까 비준임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둘이 똑같네요, 지금. 그 다음 수익임료를 구하는 건 수요자, 임차인은 빌려서 쓰는 목적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대상 부동산에 발생될 사용 수익만큼만 지불하려 들겠네요. 근데 주어져 있는 건 전체 수익이니까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그래서 부동산 부분 빼놓고 자본과 노동과 경영의 수익들을 분석해서 다 배분해주면 남는 게 부동산만의 순수익이다. 그것만큼만 임료로 지불한다. 이게 수익이 곧 임료다. 수익임료였죠. 그런데 그렇게 정하려고 봤더니 임대인이 야,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맞아.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돈만 주면 난 너한테 안 빌려주지. 내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만큼 더해서 네가 내줘야 내가 빌려줄 거야. 그래서 임료 구할 때 또 필요자 경비를 더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더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필요자 경비는 더하는 거지 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이 곧 임료니까 수익 방식이네요. 얘가 무슨 방법이었죠? 이걸 수익 분석법 적분을 외우지 않았으면 수익 환원법하고 헷갈리잖아요. 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적산임료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기가 필요하죠. 기초가의 기대이율. 그 다음 필요재 경비 더한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18번. 원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원가법은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 까고 남아있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비용들을 다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가액이었죠. 쌓을 적자의 계산을 산자. 그래서 1번. 적산가액은 기준 시점 현재의 항상 중요한 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원가지 현재 시점의 재조달원가 아닙니다. 신축 시점, 준공 시점 아니에요. 무조건 감정평가론에선 대왕 시점이 하나 있다. 모든 시점을 이기는. 그게 뭐다?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의 가액이 아니면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고치는 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1번. 적산가액은 기준 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공제하는 거지 더하는 거 아닙니다. 단 없어진 부분 빼는 거죠.
그래서 재조달원가를 상한선으로 삼겠네요. 만약에 얘가 1억, 감가수정액 1,000만 원, 그럼 9천만 원이죠? 하나도 달아 없어지지 않았으면 1억이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2번,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회복 가능, 회복 불가능 감가로 구분된다. 제가 분해법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개를 앞에다 두고 까불까불 되면 물기밖에 더하겠냐 기억나세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 내부에 존재하는 감가이므로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어찌어찌 노력함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감가도 있고 불가능한 감가도 있더라.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경부를 낸다 기억나시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이므로 대상 부동산 갖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시장성 감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감가만 있었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기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은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 연수를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달아 없어진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를 더 중시 여기는 거고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평가할 때.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하죠. 법정 내용 연수가 아니에요. 그럼 경제적 내용 연수는 실제로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보수가 이루어지면 연장될 거잖아요. 파손이 이루어지면 단축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의 연장 단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내용연수의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사용하고 명확히 보이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걔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도 틀렸네요. 아까 1번이 맞죠. 그 다음 4번. 자가건설의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건설을 했어요. 이걸 자가건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으라고 맡기는 걸 얘를 도급건설이라고 해요. 그럼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의 가장 큰 차이는 도급건설은 받아서 지어주는 사람이 있겠네요. 건설해주는 사람. 걔를 받을 숫자를 써서 수급인이라고 하죠. 그럼 수급인은 맨입에 해주겠어요? 대가를 받을까요? 수급인의 이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수급인의 이윤만큼도 비용으로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 평가 대상 건물이 자가건설이 됐던 경우에도 원가법에 의해서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도급건설 방식으로 재조달원가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그 다음 5번. 정액법상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뺀 부분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가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전체 상가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서 구한다고 그랬죠? 전체 내용연수로. 그럼 얘가 해마다 깔끔하게 정해진 액수가 나와요. 그때 전체 상가액은 원래는 재조달원가가 전체 상가액일 텐데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 남는 부분만큼은 깔 필요가 없으니까 걔를 뺀 금액이 전체 상가액이고 경과 내용연수나 잔존 내용연수는 나누면 안 되고 전체 내용연수는 나눠야. 그래서 중요한 건 전체를 전체로 나눠야 해마다 깔 금액, 정해진 액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감가수정에 빼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를 빼는 겁니다. 비교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번이 맞다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건데 각각의 문장들이, 지문들이 왜 틀렸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재조달원가는 신축 시점 틀렸죠? 기준 시점의 건물을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2번.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그랬죠? 2번이 맞네요. 그 다음 원래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비용이 나올 테니까. 근데 아주 오래전에 지어서 그러한 건축자재, 그러한 건축법으로 지을 수가 없다면 그때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를 못하니까 동일한 기능을 갖는 상태로 대체하는 걸 만들겠죠. 그게 대체원가였어요. 그래서 대체원가는 기능적 측면의 재조달원가였고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재조달원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 수정을 필요하지 않지만이 아니라 얘는
기능적 감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기능으로 똑같이 만든 거니까. 이미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재조달원가에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4번. 기억하세요.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선 동일한 기능, 동일한 효용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이미 돼 있으니까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에서 또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으로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도건설 기준을 한다고 그랬죠? 수급인이 받는 이윤, 수급인의 이윤만큼이 비용이잖아요. 더하죠. 5번.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똑같은 애를 복제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복제.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바뀌려면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대체 원가로 바뀌어야죠. 자, 20번. 재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복제 원가는 아직 기능적 감가를 빼기 전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액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더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 복제 원가에서 기능적 감가액을 빼면 기능이 달아 없어진 상태의 가액이 나오겠죠. 그게 대치 원가죠.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복제 원가가 대치 원가보다 더 크겠네요. 뭐의 차이만큼? 기능적 감가액의 차이만큼. 그 얘기입니다. 2번. 대치 원가는 중고부동산에 적용 시 그리고 복조 원가는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에 유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를 못하겠으면 대체하는 놈을 만드는 거죠. 동일한 기능. 그 내용. 그 다음 3번. 복조 원가는 물리적 측면, 대치 원가는 효용적 측면 맞네요. 그 다음 4번. 대치 원가에 적용 시 기억하세요. 예, 기능적 감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물리적 감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기능적 감가만 별도로 수행할 필요는 없죠. 이미 돼 있으니까. 얘는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재조달원가는 적산가액의 상한선이 된다. 아까 봤던 문장이죠. 자, 이제 21번입니다.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원가는 이렇게 줬네요. 제25회 시험 문제. 그럼 여기서는 제곱미터당 재조달원가니까 결국 재조달원가를 전체적으로 구해놓고 걔를 뭐 하면 된다? 몇 제곱미터인지를 해서 걔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이 나오겠죠. 그때 중요한 건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연면적이 1450이에요. 여러분 이때 연면적은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450으로 나눠야 되지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겠죠. 우린 건물의 건축 비용을 알고 싶은 거니까 제곱미터당. 그래서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이 직접적인 공사비, 간접적인 공사비 합쳐서 3억 3천만 원이래요. 그때 개발업자의 이윤, 이게 수급인의 이윤이죠. 이게 더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 들어간 금액이 4억이에요. 근데 이때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항상 처음 출발한 내용, 얘가 20년 전이면 20년 전 얘가 건축비 지수가 100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 시점, 평가 시점에 건축비 지수는 145래요. 그럼 얘는 100 기준으로 145가 된다는 얘기는 1.45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00%가 아니라 145%니까. 그래서 1.45를 곱해주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곱할까요? 지금 총계가 4억이죠? 그럼 4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 수치를 얼마로 나누면 1450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뭘 두들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00000, 0.000 뭐 이런 거 두들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1.45 했다가 1450으로 1.45로 나누면 어찌됐건 이 4라는 숫자가 유지되겠네요. 답은 지금 4번이 되겠죠. 문제 풀리시죠?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하실 건 수급인의 이윤, 개발업자의 이윤도 비용 속에 포함되고 처음 출발한 그때 주어진 내용에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잡아놓고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를 주면 거기다가 점만 찍어서 곱해주시면 끝난다예요. 얘가 120이면 1.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22번. 원가법상의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감가수정이란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를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을 고려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지금 틀린 건 우리 원가법만 기억하세요. 원가법은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기준지점의 재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서 깐다고 그랬죠? 취득가격. 취득가격, 장부가격에서 까는 건 회계상의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틀렸네요. 1번 틀렸고 2번 재해로 인한 손상, 비바람 등에 의한 노후와 사용으로 인한 파손, 설계, 설비 등의 불량은 기능적 감가 요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재해로 인한 손상과 비바람, 노후와 사용으로 인한 파손은 물리적 감가가 맞아요. 얘는 물리적 감가죠. 설계, 설비는 기능적 감가죠. 그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감가 수정 방법은 얘가 연수 수명법이었어요. 실제의 감가액을 구하는 건가요? 전체 내용 연수 50년, 10년 지났으니까 20% 달아 없어졌어. 이렇게 까는 건 이론적인 감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론상의 감가가 실제 감가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감가인 째려보고 감가법, 그게 뭐였죠?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용,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실제의 감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감가. 그 다음 4번. 경제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로 위치가 불리해져서 까는 것, 외부의 감가 요인이 있다 그래서 외부적 감가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성 감퇴, 인근 주변 환경의 쇠퇴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대상 부동산 아무리 노력해봤자 주변 시장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시장성을.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감가로만 구성되어 있겠죠. 4번 맞네요. 5번. 상환기금법은 이게 이자 붙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에 대한 복리의 이자 발생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므로 당연히 매년 감가액은 해마다 그냥 정해진 금액으로 모으는 것보다 까는 것보다 이자가 붙는 만큼 덜 까잖아요. 그 내용.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정액보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초기에 상가객의 크기수는 유렉상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정율법에 의하면 초기에는 가장 많이 까고 똑같은 비율이 곱해져도 잔존가치가 줄에 따라 이때 상가객은 점점 줄죠. 그래서 정율법은 체감상가법. 그리고 정액법, 정해진 액수로 까나가는 방법. 이자 붙는 상환기금법의 금액이 제일 작았죠. 유렉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23번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의한 비용 배분이 아니라 얘는 회계상의 감가상각인 거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구하는 건 감가수정. 원가법에서 나오는 건. 회계상에서 하는 건 감가상각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바뀌었네요, 정확히. 그 다음 2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해요. 그럼 보는 감정평가사마다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에 따라 얘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내면 안 되니까 세금과 관련 있는 감가상각에서는 얘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를 구할 때는 주관의 개입이 좀 더 되는 방법이 있어도 정확성이 높아지는 방법이라면 채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감정평가에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관적입니다. X. 3번.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4번.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은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맞고 4번. 정률법에 의한 매년 감가액은 똑같은 비율씩 까나가도 1억인데 10%씩 까면 첫 해는 1,000만 원, 두 번째는 9천만 원에 10% 까니까 900. 그래서 감가액이 작아지죠. 정액법이 동일하죠. 그래서 바뀌었네요. 4번도 틀렸어요. 5번. 경제적 감가율은 인근 지역의 세태 외부에 있죠. 설계의 불량 설비는 얘는 기능, 내부적 감가 요인이었죠. 기능적 감가가 섞여 있어서 X가 됩니다. 24번. 감가 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이자 계산이 포함된대요. 여러분 이자가 붙었던 건 이자가 붙어서 모아나갔던 방법이 뭐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상환기금 계수였죠. 상환기금법입니다. 이자 나오면 감정평가론 부분에서는 상환기금법이에요. 25번.
감가수정의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감가수정의 방법이 뭐였는지가 떠오르시면 되죠. 연수수명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때 정해진 액수로 까나가는 게 정해법, 정해진 비율로 까나가는 게 정률법. 적금 묻는 게 뭐라고요? 네, 상환기금법. 이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째려보고 감가법이 뭐였죠? 관찰감가법이죠. 감가요인을 물경기 감가요인으로, 물기경 감가요인으로 분해하는 거, 분해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연수수명법은 이론적인 감가였고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은 실제적인 감가였죠. 실제 감가. 관찰감가법은 주관의 개입이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해법, 분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까불까불되면 물기밖에 더하겠냐, 경부를 웬다. 회복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것. 정해법 있죠, 여러분? 상환기금법 있죠? 정률법 있어요? 관찰감가법 있네요.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서 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순수익 구하는 방법. 배분해주고 남는 게 수익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26번.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회계상의 감가상각부터 한번 쫙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끝내버리면 됩니다. 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대요. 건물을 샀습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을 장부상에 적어놓겠네요. 그럼 장부가격이 있겠죠? 또는 이 장부가격이 취득원가일 거예요. 취득가격 또는 취득원가입니다. 이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럼 정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세금을 때릴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닳아 없어진 만큼은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이었던 거죠. 감가상각비. 뿔 때 마감 기억나세요? 과세상 소득 구할 때 얘 빼서 구했던 거?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포인트다.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정부는 감가상각을 웬만하면 많이 해주고 싶을까요? 적게? 적게 해주고 싶겠죠. 얘를 많이 해주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주 객관적인 것만 마지못해 인정해주고 그 자체가 달아 없어진 것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인 감가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내용연수가 달라짐에 따라서도 1억짜리를 10년 내용연수로 까버리면 해마다 1000만 원씩 가요. 근데 50년이면 얘는 2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초반에 적은 금액을 내고 싶죠. 왜냐하면 화폐 시간 가치에 따라 현재와 가까운 돈일수록 가치가 큰 돈이니까. 그럼 과세를 뒤로 미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연수를 짧게 적용하고 싶을까요? 길게? 얘를 짧게 적용해서 빨리빨리 비용으로 상기해서 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내용연수도 니들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돼.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죠. 법정 내용연수를 사용한답니다.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 그나마 잘 보이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채택해요. 그럼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정이 가능할까요? 얘 조정이 불가능하겠죠. 내용연수의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감가 요인 중에 대상 부동산 자체는 멀쩡한데 까는 게 있었죠, 여러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중에 외부적 감가 요인은 경제적 감가 요인이죠. 그래서 너가 달아 없어졌으니까 물리적. 기능이 네가 달아 없어졌으니까 너는 인정해 줄게. 내부적 감가니까. 네가 그 자체가 달아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시장성이 감퇴됐다고? 그게 어쩌라고? 너는 멀쩡하잖아. 그래서 얘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경우 없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토지가 인근 시장성이 감퇴에 따라 경제적 가치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럼 토지는 오로지 경제적 감가만 하는데 경제적 감가를 감가상각에서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관의 개입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관찰감가법? 그럼 관찰감가법은 주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니까 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얘를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존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실존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전부 멸실됐어요. 그럼 실존하지 않는 건물에 가치를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얘가 어디에는 살아 숨쉬죠? 지금 장부에서 까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용으로. 그러니까 얘는 장부에는 살아 숨쉬죠.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그래서 회계장부상의 감가상각의 대상은 되는 거죠. 실존하지 않는 애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럼 최초 까나가는 금액은 당연히 장부가액에서 까나가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상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상 개념은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감정평가상에 감가수정이 있죠. 그럼 가장 큰 차이가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달아 없어진 경과된 만큼을 떨고 없애는 데 초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경과 내용 연수에 초점이라고요, 여기도. 얘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에서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경제적 가치를 구할 때는 조금 주관의 개입이 되더라도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인정해 줘야 되겠죠. 외부적 감가 요인도 얘는 인정해 줘야 되겠죠. 되실까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할 겁니다.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 얘는 보수 파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죠. 정반대로만 가면 돼요. 그럼 물기경 감가를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도 대상이 될까요? 토지도 대상이 되는 거죠. 감가 수정의 대상은. 관찰감가법 주관의 개입이 되더라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얘를 인정해 줘요. 실존하지 않는 건물의 감정평가를 누가 의뢰하고 누가 평가하겠어요? 얘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기초가액은 어디서 깐다? 재조달 원가에서 까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얘는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잔존 내용 연수의 초점이겠네요. 이게 이 개념의 끝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풀리나 보세요. 26번.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감가수정 방법 중에 정액법은 계산이 가장 간편하나 얘는 정해진 액수로 까니까 전체 상가액을 전체로 나누면 바로 튀어나와요. 똑같은 금액씩 까면 되니까 계산이 가장 간편해요. 근데 실제 감가가 그렇게 똑같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감가와 일치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좀 더 정확한 방법인 관찰감가법 등을 병행해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 등 평가에 적용된다. 건물은 거의 비슷하게 달아 없어지죠. 그래서 건물은 정액법이에요. 근데 기계장비와 자동차는 우리가 한번 딱 올라타면 두 글자가 붙죠. 중고. 그래서 가치가 확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으니까는 체감상가법, 정율법을 사용하겠죠. 차량과 기계장비는. 그리고 광산은 광산,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환기금법을 적용해요. 그 다음 2번. 감가수정은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는 게 재조달원가죠.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겠죠. 2번 틀렸네요. 3번. 감가요인 중 경제적 감가요인은 인근적의 세태, 감가요인이 대상부동산 안에 없어요. 외부에 있지. 부동산과 주위 환경과의 부적합, 해당 부동산과 주변의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장성 감퇴 등을 들 수 있다. 맞죠? 4번. 감가수정 방법 중 상환기금법은 이자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건물 등의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때까지의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상환하는 거래요. 맞네요. 이자 붙었다. 뭐로 들어간다? 상환기금법. 5번.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감가상각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주관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27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풀리나 보세요. 이제 쫙 한번 해볼게요. 기업,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하죠.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조. 니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주관에게 인정하지 않지만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관찰감가를 인정하겠죠. 바뀌어 있죠, 지금. 그래서 니은 X네요. 그럼 기억이 들어있는 것,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고 먼저 그 다음 니은이 X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바로 답은 나왔네요. 5번이겠죠. 자, 뒤에 또 볼게요.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죠? 그 다음부터 준다고 했어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5. 그래서 정률법에서 정해진 건 상각률이 똑같은 거지 상각액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디귿은 5네요. 리을. 감가수정에 있어서의 감가 요인은 일반적으로 감가수정 나오면 얘는 경제적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물, 기, 경 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외부적 감가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리을 5네요. 미음.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해야죠. 물리적 내용연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X가 됩니다. 풀리시죠? 이거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이 부분 문제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8번 똑같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정해법은 매개 감가액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치함으로라고 돼 있죠. 매기의 감가액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한다. X죠. 건물 있는데 50년에 걸쳐서 까나간다. 해마다 딱 그만큼씩 없어지나요? 아니죠.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는 용이하지만 얘 일치하지 않는 방법이네요.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은 다 봤던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내용연수법 중 정율법은 초기 감가액의 크기가 가장 크다. 점점 줄어요. 그 다음 5번 정율법상 적산가액은 제조달원가액 곱하기 1-정률. 이게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경관연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조달원가가 1억이에요. 이때 잔존가치가 얘는 잔존가치 부분의 내용이 나와도 먼저 적용하지 않아요. 제조달원가 1억이고 상각률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10%로 볼게요. 10%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용연수가 만약에 10년이라면 얘는 당연히 경제적 내용연수겠죠. 10년이라면 10년에 걸쳐서 10%씩 깐다는 얘기예요. 그럼 까나갈 때 첫 해는 자 1차 연도입니다. 1억에서 빼겠죠. 제조달원가에서. 1억에 몇 프로를 까죠, 여러분? 10%를 까는 거예요. 0.1을. 그럼 얘는 1,000만 원인가요? 그럼 빼면 얼마가 남죠? 9천만 원이죠. 이게 1차 연도에 정률 10%를 적용한 적산 가액이에요. 그럼 2차 연도는 9천만 원부터 출발하겠죠. 그럼 9천만 원에 10%를 깝니다. 정해진 비율로 까는 거니까. 그럼 얘는 900만 원이에요. 그럼 8,100만 원이 남겠죠. 지금 그 내용이 되네요. 그럼 세 번째는 8,100에서 출발해서 8,100에 10%를 까겠죠. 10%를 깠어요. 그럼 얘는 810을 빼는 겁니다. 7,290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정율법에서는 뭐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상각률이 정률인 거죠. 정해져 있죠. 그럼 상각액은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를 체감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9,000, 8,100, 7,29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푸실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사실은 이거죠. 첫 해 시작한 100%부터 출발해서 첫 해는 처음 출발은 제조달원가 100%부터 출발하겠죠. 10%씩 까는 거예요. 그럼 10%씩 깐다는 얘기는 90%가 남는 건가요? 맞죠? 그러면 첫 해에 남은 금액은 100%에 90%가 남았으니까 90%가 남은 거네요, 지금. 그럼 두 번째는 90%에 90%가 남은 거니까 81%가 남은 거죠. 그럼 세 번째는 81%에 90%가 남은 거니까 72.9%가 남은 거라고요. 그럼 90%는 전체 100% 1에서 상각률을 뺀 거죠. 이게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이죠. 100% 대비 90%니까 90%잖아요. 90% 대비 81%는 90%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산가액 구할 때 그냥 뭐만 하면 된다? 1억에 만약에 2차년도라고 얘기하면 정률이 10%라면 90%에 2조. 그럼 99, 81, 81% 곱하니까 8,100만 원 맞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9번 문제부터 시작해서는 10분간 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